자, 그러면은 그 지난 책에 그 미국의 민주주의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성공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아니면 학계에서 누구로 보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작년에 제가 썼던 책으로 미국 대통령제와 민주주의 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미국 대통령의 평판을 조사하는 여러 그 자료들을 이제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상대적으로 가장 신뢰감이 있는 그 비교가 그 시스펜이라는 데에서 그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이제 국회 방송 같은 그런 조직인데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바뀔 때 이제 그 평판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의하면 이제 평판이 가장 좋은 1위는 그 링컨이고요. 그 2위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고 3위가 워싱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제가 보면 본인의 역량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안 좋아야지 그걸 극복해서 위대한 대통령이 되거든요. 난세의 영웅이죠. 그래서 워싱턴도 독립혁명으로 이제 건국할 때고, 링컨은 노예 해방, 남북전쟁 그걸 극복을 한 거고, 그리고 프랭클 루즈벨트는 그 대공황 그리고 2차 대전 이걸 극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운이 따라야 돼요. 위대한 대통령이 되려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미국이 군두박질을 쳤을 때 그때 대통령이 되는 게 최고의 첩경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아마 그 IMF 그렇죠. 이제 외환위기 이제 회복한 과정이 아마 그렇게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잠깐 엽기를 세면은 한국의 대통령 중에는 가장 그 박한 평가를 받는 분이 육공화국 그 노태우 정부인데, 요즘 들어와 가지고 조금 재평가 받는 그런 상황이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 평가가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대통령 그 평가를 보면 이게 예를 들면 한 10년, 20년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1위였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노무현이 1위고 그 다음 2위가 박정희 대통령이고 3위가 그 DJ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포함해서 다른 대통령들은 굉장히 낮아요. 저 아래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평가가 좀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건 저 아래에서 조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별로 유의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4번 임기를 했다고 했어요. 막판에는 본인이 좀 하기도 싫어했다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건강을 그렇지만 하기 싫다기보다도 그때는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때는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거든요. 뭐 브레튼 우즈 협정이니 뭐 IMF 만들어야 되고 뭐 IBRD 뭐 세계은행 만들어야 되고 막 그래서 의욕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새로운 전후 세계 질서를 재편해야 되니까. 근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휴양지로 가던 온천, 조지아에 있는 온천 거기서 이제 세상을 떴죠. 근데 세상을 떴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은 그 부인 엘리노어가 아니고요, 다른 제 3의 여인이었어요. 비서. 옛날부터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 여인이 이제 남편을 잃고 새로 솔로가 됐어요. 돌싱.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간호를 좀 해주다가 그러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가장 성공한 대통령, 또 반대로 하면은 최악의 대통령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악의 대통령 보면 그 링컨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후의 대통령들이 다 별로였어요. 평가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위에 너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터졌다라는 거는 노예방 포함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계속 악화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들은 그 링컨이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제대로 실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바닥이고요. 그리고 아까 CSPN
시스펜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트럼프 1기만 가지고 비교를 한 거긴 하지만 예. 트럼프가 바닥이에요 거기가. 예. 근데 이제 이번 2기에 들어와서 예. 그 평판을 얼마나 높일 건지 이제 그게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하여튼 1기만 가지고서는 바닥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얘기는 트럼프 이후의 대통령은 그럼 어떤 사람이 나올까 지금 예측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 네. 워낙 지금 미국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상상치 못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전무후무한 그런 대통령이어서 예측하기 정말 어렵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아주 바닥이면 그 다음 위대한 대통령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가 완전히 그 난리를 치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겠어요? 세계 평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다음 대통령은 굉장히 위대한 대통령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지난번에 나왔던 그 민주당 여성 후보가 네네. 해리스. 네, 해리스. 네. 근데 뭐 그건 또 다른 새로운 판이 생길 것 같고요. 근데 그 트럼프는 한번 주관을 쉬기는 쉬었지만 이번이 재선이잖아요. 그래서 저 재선이 되면 지금 미국 헌법상 이제 앞으로 출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으로 그 트럼프는 이제 끝이고 이 다음 대통령이 이제 나오는데 보통 미국 역사 통틀어서 보면 그 한 대통령이 이제 연임을 하는 경우는 이제 꽤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같은 당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 있긴 있지만. 그래서 그 지금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제 바이든이 한 번 있었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민주당이 될지 공화당이 될지 이거는 이제 확률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그 경제 사상 강의 저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롭게 좀 봤었는데 이 책 쓰시게 된 막 계기랄까요? 이유?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경제 사상 이거는 사실 옛날부터 제가 쓰고 싶었던 책인데 하여튼 기회가 돼서 이제 2년 전에 그 책을 이제 내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아까 제가 조지 북 슌페터 얘기를 했는데 조지 북 슌페터가 그 예전에 이제 그 세상 뜨기 바로 전까지 계속 마지막으로 집필하고 있던 책이 경제 분석의 역사라는 책이었어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 적은 활자로 하여튼 한 110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그거를 제가 예전에 그걸 사가지고 지금도 제 서가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 조지 북 슌페터의 경제 분석의 역사 같은 책을 한번 쓰겠다라고 옛날부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드디어 이제 쓰게 됐고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슌페터한테 바친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한번 경제학자들 쫙 일별하는 그런 맛이 경제학자 일별이 아니고 이거는 학파 관점이에요. 학파. 그래서 학파를 한 20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각 학파 안에 이제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제 뭉쳐 있는 거죠. 근데 학파마다 이제 주장하는 어떤 이념이나 이제 주된 그 주장들 그리고 이제 그 이론적인 배경 이런 것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총정리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아쉽게도 뭐 이제 조금 빼먹은 그 학파들도 있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제 쓰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는 이제 문화경제학파 이런 것도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쓰고 싶고 또 앞으로 세계가 이제 우주로 가니까 우주경제학파 우주경제학파가 사실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뭐 달, 화성 뭐 다 탐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자원을 우주로 넓히면 아주 새로운 그 분석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패러다임이. 그래서 우주경제학을 꼭 한번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위기 이후의 경제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요. 이거는 그 칼 플라니의 저작 그 거대한 전환이라는 그 책을 이제 번역한 홍기빈이라는 이제 사장님, 이분이 아주 쉽게 쓰셨더라고요. 쓰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제적 그러니까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이라는 거를 또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은 희소한데 욕망은 무한대다. 근데 이 얘기가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잘못된 가설이다, 너무 극단적인 가설이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의견을 좀 덧붙이신다면. 예. 이제 경제학을 제가 하긴 했지만 사실 저는 예전부터 경제 사회학 이런 거를 꿈꿨어요. 그러니까 경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 거기에 이제 문화까지 포함하면 좀 너무 멀리 나가는 거지만 하여튼 경제 사회학 이런 것이 이제 원래 꿈꿨던 이제 로망인데 그 경제만 갖고 사실 세상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학도 원래 이제 정치 경제학 여기서 이제 파생되어 가지고 경제학이 생겼고 그리고 또 그게 경제학에서 또 뻗어져 나와서 그 사회학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경제학이 물론 그 한계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지만 그 신고전파 경제학이라는 게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 패러다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학에 대해서 비판이 아무리 있어도 이거는 계속 가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경제라는 것이 이 세상을 뭐 패권을 잡는다거나 개인이 성공을 한다거나 이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봤을 때 경제 기반이 있어야 이게 이제 올라가거나 상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하층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론 경제가 전부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지만 이 세상 실제로 돌아가는 걸 보면 경제가 중요한 그 요인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학문은 여전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비중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경제학은 계속 가긴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경제학의 그 학파가 이제 아까 문화 경제학파 그런 것도 만들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행동 경제학파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런 걸 보면 분화는 되겠지만 쉽게 바뀌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퀘스천입니다. 그 현실의 경제를 또 설명을 해내야 되니까 또 불가피하게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편 또 시간이 마감이 돼서 이 정도로 끊고 가겠습니다.